결국 그 아이들의 문제가 되는 거는 성조숙증 같은 이제 2차 성징이 빨리 나타나면서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키가 조금 커 보이겠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종 키로 봤을 때는 2차 성징이 빨리 올수록 그만큼 그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고 성인은 그냥 지방 크기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다시 줄이면 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비만은 지방 세포 수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를 먹었을 때 성인이 됐을 때 비만이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 실제로 소아 비만의 경우 75에서 80% 정도가 성인이 돼서도 비만이 된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식사 생활을 잡아주는지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면 됐지 안 좋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마 자녀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EBM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EBM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제목을 정한 게 어릴 때부터 잘 골라 먹어야 하는 이유라고 적어봤습니다. 잘 골라 먹는다는 의미가 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EBM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내 몸에 맞는 음식, 내 차가 경유차인지 휘발유차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게끔 기름을 넣는 것, 또 잘 골라 먹는 것 중에 하나고요. EBM을 모르신다라고 해도 워낙에 환경이 세상이 오염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적어도 가공식품을 최대한 피하고 순수한 원료로 가지고 만들어진 제품, 식품을 섭취하자라는 차원에서도 잘 골라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부제목으로는 소아비만을 방지하고 성장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라고 적었는데 뒤에서도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잘 골라서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 소아비만을 방지하기 위한 게 가장 커요. 요즘에는 정말 겉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막상 검사해보면은 체지방이 많다거나 그리고 비만인 것 같지 않은데 검사를 해보면은 콜레스테롤이 좀 높다거나 혈당이 조금 높다거나 그런 아이들도 꽤나 있고요. 그러면 아이들을 봤을 때 결국 그 아이들의 문제가 되는 거는 성조숙증 같은 이제 2차 성징이 빨리 나타나면서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키가 조금 커 보이겠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종 키로 봤을 때는 2차 성징이 빨리 올수록 그만큼 그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인데요. 제가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을 가져온 이유가 저도 EBM을 태어났을 때부터는 아니고 저 같은 경우도 박사님이 시작하셨을 때가 제가 3살 정도였어요. 3살 때부터 실천을 했고 그때는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고 그냥 부모님이 주시니까 그냥 먹었던 기억이 있고 그때 뭘 먹었고 어떤 안 좋은 거를 먹었고 기억은 없어요. 다만 그 기억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게 있는 것 같고 다만 저도 초등학교를 들어갔을 때 늘 강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친구들 생일 파티를 가면은 항상 그때 당시에는 햄버거든 피자든 치킨이든 그런 것들이 늘 있었는데 보면은 먹고 싶고 맛있어 보이니까 냄새도 좋으니까 조금 먹어요. 그러면은 여지없이 비염, 구내염 그러면서 코가 헐고 입이 헐고 그러면서 2주, 3주, 한 달을 고생을 하고 또 시간 지나면 나아지고 또 다음 생일 파티 또 가면 또 먹고 그렇게 반복했던 게 제 초등학교 시절이었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안 좋은 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도 버텼는데 만약에 제가 박사님이 이런 EBM 이런 내 몸에 맞는 거를 분류하는 그런 것들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제가 과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제가 몰랐다면은 그냥 밀가루니까 밀가루라서 안 좋으니까 그냥 안 좋은 거지 먹어도 좀 불편하면은 약을 먹거나 하면 되지 라고 넘겼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제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조금 이제 할 수 있었고요. 또 상담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그 음식에 대한 반응들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렸을 때든 언제든지 간에 뭔가 드셨을 때 내 몸에서 부정 반응을 보였을 거거든요. 그게 소화기든 두드러기든 아토피든 뭔가 두통이든 어떤 거든 신호가 왔을 텐데 그런 것들을 그냥 알게 모르게 넘기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은 뭘 먹어도 문제가 없는데요 라고 하는데도 이제 꼬치꼬치 이제 물어보다 보면은 어렸을 때 이거 먹었을 때 어렸을 때 이걸 먹으니까 좀 불편하더라 라는 것들이 몇 가지씩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내 몸이 무뎌지면서 그런 감각들을 잃게 되고 그러다 보니 계속
악순환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친구들이 제 집에 놀러 오면은 아마 저도 친구들 집에 가서 뭐 라면이나 먹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왔을 때 어머니가 라면을 차마 줄 수는 없으니까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도 기억나는 게 그 쌀국수, 그때 당시에 스티로폼에 들어있는 자그마한 쌀국수를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뭐 라면 대신에 먹는구나, 그냥 맛있게 먹었구나, 그냥 그 정도 생각이었는데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 그때 당시니까 어떻게 해서든 아이한테 맛있는 거 그리고 친구들을 생각해서 뭔가 줘야 되겠고 근데 건강을 줘야 되겠고 라는 그 마음이 지금에 와서야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EBM을 한다는 거가 물론 이제 저도 상담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EBM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나한테 맞고 안 맞고를 알고 그거를 먹고 안 먹고 또 물론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혹은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뭐 마음가짐과 운동이에요. 이 세 가지가 병행이 돼야지 정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EBM을 모르셨던 분들은 이것만 바꿔도 어느 정도 호전이 돼요. 근데 어느 일정 수준 넘어가면은 조금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음식뿐만 아니라 마음, 긍정적인 마음과 또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운동이 병행이 돼야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운동 같은 경우는 유산소, 뭐 헬스, 여러 가지 필라테스 같은 운동들도 물론 좋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운동은 일단은 걷는 거 그리고 스트레칭 하는 거 몸을 움직여주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운동들이에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 음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한 달, 두 달은 적응하시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는 일단은 좀 걸으셔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밸런스가 맞아야지 정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 어릴 적 이야기를 좀 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실제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지금 오른쪽에 사진이 저희 첫째, 둘째, 셋째거든요. 네, 그래서 첫째가 이제 이번에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얘가 5살, 얘가 22년생인데 한국 나라면 3살이죠. 얘네들을 정말 키우면 키울수록 이 EBM을 한다는 거가 정말 가치가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실제로 보시면은 이게 저희 아이들이 그냥 이제 밥 먹을 때 몇 가지 사진을 찍어 놨던 것들인데 그렇게 특별한 음식들은 없어요. 그냥 나한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맞는 재료를 가지고 집사람이 만들어 주기도 하고 급할 때는 저희 반찬을 시켜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 바이오셀 하엔자임 보이죠? 애들이 이 하엔자임도 이게 좀 이렇게 맛있나 봐요. 이것도 2개, 3개씩 그냥 맨날 갖고 와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챙겨 먹고 있는데 보면은 정말 아이들을 보면은 그리고 아이들 주변에 친구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건강하지 않은 아이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중증은 아니지만 뭐 감기를 달고 산다거나 뭐 비염이 있다거나 천식이 있다거나 뭐 살이 쪘다거나 혹은 뭐 두드러기가 났다거나 아토피가 있다거나 그런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또 알게 모르게 약을 또 계속해서 먹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 지금 첫째가 친구들이 약을 먹는데 왜 약을 먹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치 약을 왜 먹을까? 아프니까 먹는 거 아닐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또 제가 이제 그러면 왜 아플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첫째의 대답이 보통은 그냥 안 좋은 거 먹으니까 아픈 거 아니냐? 라고 대답할 법도 한데 첫째가 대답한 게 나한테 안 맞는 걸 먹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집에서 식사 생활을 나한테 좋은 거 안 좋은 거를 구분해서 주고 있다 보니까 아이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있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뭐 100% 실천을 하냐라고 하면은 100%라고는 이야기를 못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린이집을 가거나 뭐 놀러 가거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놀거나 했을 때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친구들이 먹고 있는 거를 그냥 먹고 있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게 과자가 됐던 뭐 음료수가 됐던 뭐 젤리가 됐던 사탕이 됐건 그런 것들을 먹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가끔 이제 어린이집 갔다가 하고 놀러 갔다가 집에 오면은 가끔씩 뭐 첫째나 둘째가 배가 아프다라거나 뭔가 좀 가렵다라거나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보통은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 얘가 또 뭘 먹었으니까 아프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뭘 먹었는지 물어보죠. 그러면은 뭐 이런 거 먹었다 라고 하면은 그치 그거 먹었으니까 아픈 걸 거야.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먹지 말자가 아니라 불편하니까 어떻게 쓰면 좋겠어?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둘째는 아직이지만 첫째는 그래도 안 먹는 게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 다음에 또 안 먹냐, 또 유혹에 못 이겨서 또 먹기도 하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좀 상호작용을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본인이 먹으면서도 아마 좀 아차 싶을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하나하나 잡아 나가면은 나중에 커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리 집에서 열심히 챙겨줘봤자 결국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그냥 먹고 싶은 거 아이들 따라서 친구 따라서 먹는 거 아니야? 굳이 꼭 그렇게 유별나게 힘들게 해야 돼?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집에서라도 그렇게 하면은 아이 몸이 민감해지기 때문에 밖에서 그런 안 맞는 것들을 먹었을 때 몸에서 바로바로 반응을 느낄 거예요. 그 느끼는 것을 가지고 본인이 이제 조금 덜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가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면은, 처음에는 7살 전까지는 어떻게든 반찬도 그렇고 먹을 것도 그렇고 간식도 그렇고 정말 제대로 된 간식을 고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워낙에 이제 그냥 마트 가면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일반 과자들을 잘리다 보니까 쉽진 않지만, 그렇지만 아이들의 그 미래의 건강을 생각하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자식을 키워보시면서 어떻게든 좋은 걸 주고 싶은데 환경이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어려운 거는 맞지만, 그럼에도 그래도 실천을 입엠을 하시거나 혹은 입엠을 안 하시더라도 그래도 조금 좋은 거를 먹이다 보면은 아이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이 돼서도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이들 여쭤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EBM을 했을 때의 걱정거리, 제가 3가지 정도를 가져왔는데요. 우선 EBM을 했을 때 걱정거리, 늘 이야기가 나오는 게 골고루 못 먹어서 뭔가 걱정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의 음식의 절반을 못 먹기 때문에 골고루 못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영양학적으로 봐도 이 골고루 먹는다는 게 식품을 골고루 먹는 것도 맞지만, 영양학적으로 보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에 해당하는 식품들을 먹는 게 골고루 먹는 거고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식품 피라미드 있죠. 거기서 맨 아래에 뭐 채소, 과일, 그리고 곡류, 견과류, 그리고 고기, 어육류, 지방, 이런 것들을 그 군에 맞게끔 잘 먹는 것도 골고루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입엠을 한다는 거는 식품은 나한테 맞는 거 안 맞는 걸로 해서 조금 가려 먹겠지만,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절대 이제 부족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한테 맞는 것들 위주로 충분히 잘 드시면은 오히려 소화 흡수율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고 실천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골고루 먹는 것도 물론 맞는 건데, 이 편식하는 게 보시면은 누가 봐도 왼쪽이 좋은 거고 오른쪽이 조금 안 좋아 보이죠. 편식이 보통 안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편식하는지에 따라서 좋은 편식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게 EBM을 잘 골라 먹는다 혹은 편식한다라는 것과 조금 일맥상통하는 개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식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또 골고루 함정이, 영양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흰 밥만 먹으면은 흔히 라이신이 부족하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콩이나 보리를 첨가해서 그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을 채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영양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라이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EBM 관점에서 좀 더 바꿔보면은 보리랑 콩이랑 조합을 해도 라이신이 충분히 보충이 되고요. 반대로 M타입은 보리, 콩이 아니더라도 현미나 퀴노아 이런 것들 활용해도 충분히 그 필수 아미노산의 조성은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천하시면서 혹은 지나가시다가 뭔가 영양소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저희 쪽에 문의를 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 부족한 영양소를 내 몸에 맞는 탑에 맞는 식품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찾아보면은 흔히 뭐 흰밥이랑 보리, 콩이 최고의 조합이라고 하지만 이런 조합도 있다. 골고루 못 먹기 때문에 뭐 영양적으로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 두 번째가 주변의 시선인데요. 그러니까 상담하러 오신 분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뭔가 이거 못 먹어 저거 못 먹으면은 좀 약간 소외되는 느낌이 들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회식하시거나 모임 있을 때
이거 못 먹으면은 약간 유별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아이들은 조금 더 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또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제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은 저도 초등학교 때 그때 당시에 아마 수요일에 학교가 조금 빨리 끝나고 그날 특식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특식이라고 하면은 흔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핫도그나 돈가스나 뭐 소시지나 그런 것들이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처음에는 좀 먹고 싶으니까 좀 먹어봤어요. 근데 불편하니까 조금 안 먹으면서 그냥 먹다가 주면 그러니까 그냥 핫도그 나오면은 그냥 옆에 친구한테 줘요. 그러면은 왜 안 먹냐가 아니라 그냥 굉장히 좋아해요. 맛있는 걸 주니까. 오히려 좀 더 관계가 좋아진 기억도 있고, 또 중학교 때도 그때 당시에는 학교 뒤에 그 매점이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은 이제 1교시, 2교시 끝나고 3교시 끝날 때쯤에 좀 약간 출출하니까 애들끼리 좀 매점을 가요. 그럼 애들은 이제 뭐 이것저것 먹고 하다 보니까 저도 뭔가 먹고 싶다 보니까, 근데 밀가루를 먹자니 뭔가 몸에 조금 죄를 짓는 것 같고, 그래서 그나마 좀 차선책으로 생각을 했던 게 그냥 밀가루 빵보다는 뭐 그나마 뭐 우유가 들어간 그렇게 조금 뭐 나름대로 중화시켜가지고 그때 먹었던 좀 기억이 있어요. 물론 그래도 먹어도 불편해요. 먹고 나서 불편한데 애들이 먹으니까 그냥 좀 어울리는 개념에서 같이 좀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한실화는 아니지만 그렇게 조금 나름 이제 머리를 굴리면은 아이들과 좀 잘 지내면서 또 몸에도 조금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거니까 하나하나 찾아나가 보시면은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주변의 시선과는 또 다른 얘기인데, 저도 이제 예전에 그 혈당 체크를 해보려고 CGM을 부착을 해보고 우동이랑 햄버거를 먹어보고 혈당 반응을 체크를 해봤어요. 근데 뭐 혈당 반응은 논외로 하고, 그 우동과 햄버거를 먹었을 때 어떤 게 몸에 더 편하다고 느낄까요? 이병을 아시는 분들은 뭐 타입에 따라 다를 거기 때문에 뭐 답을 못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우동이 좀 깔끔하고 햄버거는 인스턴트이기 때문에 섞여 있고 하기 때문에 햄버거가 더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때 제가 먹어봐서 경험했던 거는 생각보다 햄버거는 조금 속이 조금 더부룩했지만 큰 문제가 없었고요. 반면에 우동은 먹고 나서 그날 저녁부터 뭔가 이제 이 입안이 뭔가 조금 느낌이 나기 시작하면서 며칠 지나니까 그냥 구내염 바로 나더라고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동은 정말 말 그대로 밀가루 자체인 거고요. 햄버거는 그래서 뭐 타입으로 따지면은 뭐 누구한테도 안 맞지만 햄버거 번도 우유, 버터가 들어가면은 그나마 M타입은 아니지만 그 번도 그렇고 중간에 패티 소고기도 그렇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우동 자체보다는 그래도 조금 반응이 덜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런 것들도 뭐 이 햄버거를 그냥 괜찮으니까 드셔라가 아니라 이런 것들도 뭔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조금 그런 차선책들을 찾아서 해보시면은, 해보셔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아, 이거 좀 불편하다. 가장 좋은 건 안 드시는 거고요. 이렇게 좀 하나하나 방법을 찾아 나가 보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키. 결국 첫 번째랑 연결이 되는데, 골고루 먹지 않다 보니까 키가 조금 안 크는 게 아닐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계속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골고루라는 게 식품을 다양하게 먹는 골고루가 아니라 영양학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채소,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을 골고루 먹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 키라는 게 먹는 것도 그렇고 이제 후천적으로 얼마나 잠을 잘 자는지, 스트레스를 안 받는지, 운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뭐 딱 음식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골고루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그러면 반대로 저는 왜 이렇게 키가 안 클까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공식을 보시면은 이게 100% 맞지는 않아요. 이게 뭐 저도 찾아보니까 지금까지 아이들 통계로 봤을 때 공식을 만들어 보니까 대략 이런 공식을 대입하면은 아이의 키를 예상할 수 있다 정도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참고를 해보시고 이거보다 뭐 식사 생활 습관을 잘 잡아주시면 더 클 수도 있고요. 오히려 더 못 클 수도 있고요. 다양하기 때문에, 또 요즘에 또 SNS를 보다 보면은 고기를 잘 먹어서 키가 큰 사람들도 있고, 고기를 먹어도 안 큰 사람이 있고, 고기를 안 먹어도 키가 큰 사람이 있고, 고기를 안 먹어서 키가 안 큰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다양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고기라는 게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뭐 드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식품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드시면은 고기 못지않은 영양 성분들을 충분히 보충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시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일 수 있을지 고민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최대한
앞으로 자료들을 최대한 정리를 해가지고 제공해 드릴 거니까 너무 고기에 연연해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왜 어렸을 때부터 EBM을 해야 되냐, 혹은 잘 골라서 먹어야 되냐, 이 두 아이를 보면은 저 오른쪽은 정상처럼 보이고 왼쪽은 약간 통통해 보이죠. 그리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배도 나오고 약간 가슴도 튀어나왔어요. 남자아이가 이렇다라는 거는 이미 꽤나 비만이 진행이 된 상태일 거고요. 그래서 제가 EBM을 실천을 해야 되는 이유,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소화 흡수율을 높여서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소화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화 비만도 그렇고 소화 흡수를 잘 시켜야지 장이 건강해지고, 장이 건강해야지 면역력이 높아지고, 그래야지 그런 잔병 치레가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어린이집 갔다가 아이들 감기 걸리면은 뭐 달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일주일 뭐 지나면은 또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다른 아이들은 감기를 뭐 여름, 겨울 관계없이 늘 감기를 달고 사는 아이들도 있고, 뭐 또 변비 때문에, 뭐 설사 때문에 고생하시는 아이들도 꽤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봤을 때 아마 기본적으로 식사 생활 습관이 뭔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어렸을 때 우스갯소리로 어렸을 때 찐 살은 키로 간다라고 하는데 전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물론 적절하게 살이 조금 붙으면 키로 갈 수 있겠지만 과도하게 찐 살은 오히려 어렸을 때 소화 비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화 비만이 정확히 어떤 건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흔히 BMI라고 이야기를 하죠. 체중 킬로그램을 신장 미터 제곱으로 나눈 BMI라고 표현하는데, 20살 이상 성인들은 더 이상 키가 안 크고 체중도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BMI를 가지고 절대값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23 이상이면은 과체중, 25 이상이면은 비만, 30 이상이면은 고도 비만, 23에서 20 사이가 정상,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아이들은 매일매일 성장을 하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볼 수가 없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같은 성별, 같은 연령의 아이들을 100명을 쭉 세워놓고 거기서 몇 등인지에 따라서 얘가 비만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해요. 그래서 100명 중에서 뒤에서 5등이다 그러면은 비만이고요. 그리고 85등에서 95등이다 그러면은 과체중, 5등에서 85등이면은 정상체중, 5등 미만이면은 저체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소화 비만은 이렇게 정의를 한다, 이해를 해주시고, 물론 이 비만, 과체중이면, 특히 비만이면 관리가 필요한데, 이게 또 한 가지 맹점이 체중이랑 신장을 가지고 BMI를 측정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체지방이에요. 네, 체지방은 체중이 많이 나간다라고 해서, 물론 그러니까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체지방도 높아질 확률이 높은데, 그렇다고 체중이 적게 나간다고 해서 체지방이 없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체중은 정상인데 배가 나왔다거나 약간 복부 비만인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백분위수를 보고 비만이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신경 쓰실 거는 평상시 그 아이가 건강 상태가 어떤지. 그러니까 어림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높은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고지혈증도 높은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뭐 지방간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단순히 비만 이것만 놓고 보지 마시고, 그런 합병증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합병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정상 체중이라고 해도 비만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소화비만 유병률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11년도, 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0년 사이에 중고등학생 비만율이 5%에서 13%, 남학생도 6%에서 17%, 여학생도 4%에서 9% 증가를 했고, 여기 뭐 10년도에서 12년도에는 소아청소년 비만율이 10%였는데 10년 뒤인 19년도, 21년도 조사해보니까 16%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나이대를 놓고 봐도 6세에서 9세, 10에서 12세 놓고 봐도 이제 다 보시면은 14년도와 23년도를 비교했을 때 다 높아지고 있어요. 소아청소년들의 비만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 연도로 놓고 봐도 12년도에는 전체의 소아청소년 비만율이 여기 9.7%에서 19.3%까지 증가를 했고요.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10.4%에서 25%까지 거의 2.5배 증가를 하고, 여자아이들도 여기 8.5에서
12.3으로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소화 비만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를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정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화 비만의 원인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조금 자극적으로 적어봤어요. 소화 비만은 부모의 탓이다. 그러니까 아이들 물론 7살이 넘어가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가면은 뭐 부모보다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그 전에 7살 전에는 어쨌든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게 부모,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식사와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아이가 건강하게 클 수도 혹은 건강하지 않게 클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제가 재미나이에서 그냥 가져왔는데 아빠가 만약에 소파에 앉아서 과자 먹어 TV 본다 그러면은 아이도 이게 뭐 좋다 안 좋다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따라 하고요. 만약에 엄마가 책을 본다 그러면 아이도 똑같이 책을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조금 책을 좋아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집에 TV도 없어요. TV도 아예 안 두고 그냥 거실 한쪽 면을 그냥 쫙 책으로 쫙 깔아놨고, 그리고 첫째 때부터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최대한 아이들한테 책을 읽혀주려고 밤마다 2권, 3권 읽어주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첫째 하다 보니까 둘째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되고, 셋째도 아직 책을 읽을 줄도 모르는데 책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냥 모르니까 그냥 이거 그림 뭐냐고 그냥 집으면은 그냥 이게 뭐다 알려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만큼 부모의 그 습관,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화 비만은 부모의 탓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잘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집에 가셔서 집에 냉장고에 어떤 식재료가 있는지, 어떤 조미료가 있는지, 그리고 각자 집에 뭐 간식 꾸러미가 있을 텐데 간식 꾸러미에 어떤 간식으로 채워져 있는지 한번 신경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미료도 요즘에 뭐 간장도 뭐 3분의 1이 아니니 말이 많고 굉장히 다양한데, 그런 것들 냉장고에 어떤 재료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간식도 그냥 시중에서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음료수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지, 아니면은 그래도 신경을 써가지고 주스가 들어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부모인 내가 먹으려고 할 때도 조금 불안한데 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처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탓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사회적인 문제도 있어요. 물론 저희가 어렸을 때도 편의점이 없던 건 아닌데요. 그때랑 비교했을 때 지금은 편의점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골목마다 편의점이 있거든요. 그만큼 또 아이러니한 게 식품 산업이 발달할수록 이런 편의식품, 가공식품이 그리고 초가공식품이 늘어나고 있고, 또 안타까운 거는 아이들이 학업에 바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학교 끝나고 끼니를 때우려고 편의점에서 먹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저는 아직 아이들이 이 나이까지는 안 돼서 아직은 모르겠지만 바로 체감으로 느끼는 거는 그냥 키즈 카페나 어디 놀러 갔을 때 들어가면은 그냥 계산하는 곳 바로 앞에 그 쇼케이스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의 음료수들, 과자들, 뭐 젤리들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은 그 유혹을 못 이겨내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여기서도 나머지 재료는 잘 모르겠지만 그나마 여기 뽀로로 보리차가, 물론 이것도 이거 다 섞이고 뭐 국산 아니고 뭐 외국산이고 말이 많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재료들 봤을 때는 그나마 이런 것들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아이들은 이미 이런 것의 맛을 알기 때문에 이거를 먹지 않으려고 하긴 하죠. 저도 이제 아이들 놀러 가면은 늘 그런 게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 미리 간식을 사가지고 가요. 뭐 오미자 주스나 사과 주스나 오렌지 주스나 귤 주스나 그런 것들 미리 몇 가지 사가고, 그리고 최대한 뭐 쌀떡광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미리 먹이면서 약간 배를 조금 불려놔요. 그러면 아이들이 가서도 일단 놀기에 바쁘지 먹을 거에는 신경을 좀 덜 쓰거든요. 네, 그런 사소한 것들 조금 번거롭지만 그렇게 해야지만이 아이들이 저희 울타리 내에서 건강하게 클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정말 쉽지가 않은데, 뭐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15세에서 18세 정도에서 2700kcal 굉장히 많이 칼로리를 요구를 해요. 그리고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2000kcal 정도를 요구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밖에서 밥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칼로리만 놓고 보면은 아마 그 정도의 칼로리를 섭취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 편의식품들에 들어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당류. 음료수 뒷면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기타 과당 이런 당 종류 있잖아요. 이런 첨가당이거든요. 결국 첨가당을 보시면은 알 수가 있는데 이 당류도 이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정해놨어요. 총 당류 섭취량을 총 에너지 섭취량의 20% 이내로 제한을 하고 특히 이런 첨가당은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미만으로 제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첨가당이 여기 말씀드린 이런 것들인데 이 콜라를 보시면은 캔으로 490이면 좀 큰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페트병에 들어있는 게 500ml짜리 콜라예요. 이런 걸 보시면은 칼로리는 높지 않아요. 208이니까 밥보다 조금 적죠. 그러니까 칼로리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 당류예요. 당류가 52g. 2000kcal 기준으로 봤을 때 52%를 이거 하나 먹으면은 이미 섭취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핫식스도 당류가 30%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250ml짜리 먹으면은 30%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은 52%니까 그래도 48%는 그래도 여유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이것도 30%니까 70%는 여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음료수들과 같이 먹는 다른 제품들, 보통 콜라만 먹지 않고 뭐 라면이든 삼각김밥이든 샌드위치든 이런 것들을 먹게 되는데 삼각김밥이나 라면 같은 경우는 뭐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당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얘도 좀 가려졌는데 당류가 7%거든요. 높진 않은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나트륨. 이 라면 같은 경우는 나트륨이 1550, 78%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먹으면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소금량의 78%를 먹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신기한 놀라운 게 이 라면이 크기가 114g짜리예요. 그러니까 그 제일 작은 거 있죠. 그거 하나만 먹어도 이미 78%를 먹게 되는 겁니다. 가공식품들은 그러니까 가공이 될수록 당, 그리고 설탕, 소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52%이기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서 52%는 아까 말씀드렸던 총 에너지 섭취량의 20%를 했을 때의 기준이에요. 2000kcal의 20%이기 때문에 이제 400kcal고 그거를 당으로 바꾸면은 100g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100g일 때가 52%인 거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첨가당은 10% 미만으로 하라고 해요. 이 10% 미만으로 했을 때는 이 100g이 아니라 50g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50g 중에 52g 이미 1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거 콜라 하나 먹으면은 첨가당은 오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첨가당 말고도 이 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상시에 먹는 음식에도 꽤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파도 볶을수록 단맛이 강해지잖아요. 거기에 당이 들어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보리 같은 경우도 식혜로 만들 때 이게 싹을 틔울 때 보리도 식혜로 만들면 달달해지잖아요. 거기도 메가당이라는 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콩에도 뭐 스타키오스나 그런 당 종류가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 식사만 잘 해도 이미 당 섭취량은 부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당 섭취량이 오버되고 또 문제는 이런 것들은 흔히 이야기하는 혈당 스파이크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화 비만이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살이 찌는 거는 단순히 이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방세포의 수도 같이 커집니다. 성인은 그냥 지방 크기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다시 줄이면 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비만은 지방세포 수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를 먹었을 때 성인이 됐을 때 비만이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 실제로 소아 비만의 경우 75에서 80% 정도가 성인이 돼서도 비만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만큼 소아 비만은 굉장히 관리가 필요한 일종의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성조숙증의 문제인데 물론 성조숙증이라는 게 비만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즘에 성적 그런 매체에 노출이 빨리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주된 요인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만이에요. 그러니까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렙틴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고 렙틴 호르몬이 이 키스페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얘가 자극을 하면서 이제 사춘기를 2차 성징을 앞당기게 되는 거거든요. 2차 성징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만 봤을 때는 남자들은 조금 더 키가 크고 살집이 있으니까 조금 더 키가 커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길게 봤을 때 최종적으로 보면은 그만큼 키를 키울 수 있는 그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2차 성징이 빨리 올수록 키는 나중에 최종 키는 조금 작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뭐 성조숙증 같은 경우는 뭐 의학적인 정의로는 여자아이는 10살 미만, 남자아이는 9살 미만의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를 하는데 이거는 뭐 차치하더라도 그만큼 소아 비만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해 보이시다라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 성장기에는 원래대로라면은 정말 EBM을 하시든 아니면은 잘 골라 먹고 생활을 잘 하시면은 성장기 때는 살이 찌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EBM을 늘 말씀을 드리는 게 항상성이 있고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늘 그 중간을 찾으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성장기 때도 마찬가지인데 흔히 이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죠. 이 성장 호르몬이 이제 뼈를 키우고 근육을 키우는데도 도움을 주지만 얘가 또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을 분해시켜 주는데 도움이 돼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적절한 활동을 하면은 이 밸런스가 맞아가지고 살이 찌지 않으면서 성장을 할 텐데 과도하게 영양소 섭취를 하고 그에 반해 활동량이 줄어들면은 체지방이 증가하면서 이 성장 호르몬이 이쪽에 신경을 못 쓰고 이쪽에 더 신경을 쓰게 돼요. 그러면서 오히려 체중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성장은 더디게 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여기 이미 EBM을 실천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차가 내 아이가 경유차인지 휘발유차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게끔 식사를 잘 제공해 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EBM을 모르신다 라고 하면은 일단 적어도 가공식품은 무조건 피해 주시고요. 최대한 자연식품 위주로 선택을 해 주시는 게 좋은데 여기서 말씀을 드릴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이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있죠. 얘만 잘 따라가도 일단 기본 이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얘조차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어떤 식품이 좋네, 저 식품이 좋네, 어떤 영양소가 좋네, 뭐 이런 운동이 좋네 이런 것들을 찾고 있는데요. 물론 그런 것들이 안 좋다가 아니라 찾기 전에 일단 이 기본부터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2700kcal, 2000칼로리 여기에 맞게끔 식사를 해주시는데 이 칼로리도 아까 가공식품이 아닌 일상에서 먹는 아침, 점심, 저녁에 먹는 그 식사를 통해서 이 칼로리를 보충을 해주시고 만약에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은 뭐 견과류든 뭐 우유든 두유든 탑에 맞는 좀 건강한 식품들을 가지고 칼로리를 추가적으로 보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또 식이섬유소인데 채식이냐 뭐 카니버어냐 굉장히 말이 많고 요즘에 또 채소 굳이 안 먹어도 되고 뭔가 고기만 먹어도 오히려 뭐 활력이 올라가고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이 기준은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식이섬유소 뭐 25g, 30g을 꼭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30g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 현미밥 같은 경우에는 1에서 1.5kg 여기 5에서 7공기를 먹어야지 식이섬유소 30g 섭취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부는 밥 약 1.5공기 그리고 채소 뭐 브로콜리는 큰 걸로 4개 그 다음에 해조류는 뭐 미역을 80g 그리고 치아씨드는 종이컵 3분의 2컵 먹으라고 하는데 실제로 식사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식품 하나로 놓고 봤을 때 30g을 채우려면은 이 정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을 골고루 드시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식이섬유소 섭취는 부족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한번 이제 평상시에 아이들에게 어떤 식사를 주고 계시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데 저도 이제 SNS에다가 저도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아이들이 평상시에 어떻게 먹는지를 이제 그냥 사진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알려드릴 텐데 그런 이제 평상시에 어떤 식사를 하고 계시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채소가 아니더라도 나물류 아니면은 미역, 뭐 김 이런 것들도 식이섬유소가 들어있으니까요. 뭐 가장 좋은 거는 생채소를 먹는 건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첫째는 그래도 이제 7살이니까 조금 먹는데 둘째는 아직 생채소를 아직은 썩 좋아하는 것 같진 않고 근데 셋째는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 입맛이 없을 때 그냥 밥에다가 적게자잎을
그냥 싸서 먹거든요. 그냥 그렇게 먹는 거를 셋째가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따라 먹어요. 그냥 저 계좌 이파리 부분 작게 잘라서 거기다가 그냥 밥을 살짝 얹어서 그냥 주면은 먹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탄단지 비율 플러스 채소 비율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게 탄수화물을 뭐 55에서 65%, 단백질을 15에서 20%, 지방을 뭐 15에서 30%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더 강조를 드리는 거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100%를 채우지 마시고 얘를 가지고 딱 50%만 채우시고 나머지 50%는 이 채소 및 과일로 채워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잘 연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실까요? 나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불쑤시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나무가 있고 불이 있는데 산소가 없으면 잘 안 타거든요. 약간 그림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도 물론 얘네가 3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게 맞고 중요해요. 근데 얘네가 제대로 연소가 되고 대사가 되려면은 이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이 꼭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뭐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비타민 B1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단백질은 뭐 비타민 B6, B9, B12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지방 같은 경우는 뭐 카르니틴 혹은 옥살아세트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옥살아세트산이 결국에는 탄수화물이 대사가 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물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개를 뭐 떨어뜨려 놓고 볼 게 아니라 세 가지를 잘 드셔야지 얘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고 채소, 과일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채소를 잘 안 먹는다 라고 하면은 일단 제 경험상으로는 일단 부모가 먼저 같이 밥을 먹을 때 채소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일단 보여주는 거겠죠. 그럼 아이들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물론 그죠 타입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M타입이기 때문에 뭐 치커리나 아까 적게자입을 먹고 있으면은 둘째, 셋째가 보면서 관심을 갖고요. 그리고 첫째는 엄마가 먹는 거 그대로 따라 먹고요. 엄마가 S타입이고 첫째도 S타입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먹고 있는데, 일단 부모가 그렇게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데쳐서 준다거나 아니면 그것도 눈에 보여서 싫다라고 하면은 그걸 조금 분말로 만들어서 그거를 국이든 밥이든 어떤 반찬에다가 살짝 섞어 주시면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섭취가 가능하니까 그런 방법들을 하나하나 찾아나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 주의라고 적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고기도 비슷한 얘기지만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인 거는 맞습니다. 근육도 그렇고 머리카락부터 해서 뇌, 뭐 발톱, 손톱, 피부, 단백질이 손에 안 닿는 것이 없어요. 그만큼 필요한 거는 맞는데 요즘에는 생각보다 이 단백질을 조금 과도하게 먹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이제 주변을 보면은 아이들이 변비 때문에 고생하는 아이들이 좀 있거든요. 변비라는 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가끔 이제 SNS를 보면은 채소를 먹여도 그리고 유산균을 먹여도 변비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뭐 다는 아니지만 한번 그런 분들에게 단백질을 조금 많이 먹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여쭤보면은 단백질은 아이들이 좋아하고 또 먹여야 된다 생각하니까 조금 과도하게 먹이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단백질 물론 소화가 조금 더디기 때문에 변비가 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는 다른 것들과 다르게 대사가 되고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라고 하는 유해 물질이 나와요. 이 유해 물질이 우리 몸에서는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얘를 요소로 바꾸고 소변으로 빼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수분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수분은 우리 몸에서 끌어다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대장에서도 끌어다 쓰거든요. 대장에서 수분을 끌어다 쓰다 보면 이 대장에서도 수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변이 딱딱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채소를 먹여도 유산균을 먹어도 뭔가 변비가 해소가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수분을 조금 더 먹여보거나 아니면은 단백질을 너무 조금 많이 먹이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백질을 65g을 충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물어보니까 닭가슴살은 큰 덩어리로 2.5개, 소고기는 300g, 두부는 2.5모, 달걀은 10개, 우유는 2리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단일 식품으로 봤을 때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거를 분산시켜서 나눠서 몇 끼니마다 챙겨 드시면 된다는 거고, 이거는 그냥 예시예요. 그래서 뭐 타입을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도 참고를 해보실 수가 있을 거고, 타입을 아시는 분들은 뭐 우유 혹은 계란 선택하시면 되고, 빵은 뭐 S타입이시면은 뭐 통밀빵도 괜찮을 거고, M타입이시면은 쌀빵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하나하나 바꿔가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단백질 절약 작용이라고 해서, 단백질만 먹으면은 물론 단백질도 어찌어찌 대사를 거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소요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꼭 탄수화물을 같이 최소 하루에 뭐 50g인가 100g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꼭 섭취를 해 주셔야지만이 단백질이 온전히 단백질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탄수화물을 적게 먹게 되면 한번 케톤증이라도 표현하는데, 그런 증상들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그리고 잘 최소 섭취량을 맞춰가지고 섭취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과다한 단백질 섭취는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당류 말씀을 드렸죠.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음료수들은 무조건 당이 첨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고, 이런 것들은 아까도 콜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로리는 높지 않지만 당류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혈당을 또 빨리 올리고요. 그리고 첨가당 중에서 과당 같은 경우는 혈당은 그렇게 높이지 않지만 생각보다 그 과당은 또 간에서 열심히 대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간에 또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공식품, 이런 첨가물들이 들어간 음료수를 즐겨 먹는 아이들은 검사해보면은 의외로 지방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당류는 최대한 절제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준비는 여기까지인데요. 그래서 뭐 EBM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내 아이한테 잘 몇 끼니 나눠서 먹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거고, EBM을 모르시는 분들은 결국 별다른 내용이 없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당뇨도 그렇고 모든 질환이 그렇지만 이것만 먹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늘 찾으시는데, 물론 그것들이 도움이 안 된다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찾기 이전에 이 기본적인 것부터 해보셔도 생각보다 많이 호전이 되실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번 시간엔 조금 러프하게 좀 개략적인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다음 시간에도 또 제가 또 이어서 강의를 2월 또 중순에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조금 더 실질적인,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아이들이 먹고 있는 식단을 지금 아이들이 먹을 때마다 그때그때 사진을 찍고 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 식단을 나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먹으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이 맞겠다. 이런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개괄적인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그럼 내 아이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은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뭐 댓글이든 저희 카톡 채널이든 거기다가 평상시 아이들이 먹고 있는 식단을 하루치든 3일치든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제가 그거를 좀 보고 분석을 해보고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만약에 내 아이가 평상시 어떻게 먹고 있는지, 내가 뭐 잘 챙겨주고 있는 건지, 뭐가 부족한 건 아닌지 라고 걱정이 되시면은 식단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해보고 분석을 해보고 또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섞는 그 비율하고 그다음에 그 메밀쌀하고 소금하고 보리하고 이렇게 쌀하고 이래서 해주거든요. 도대체 얼마큼을 작곡을 섞고 몇 가지 섞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물론 저도 그 작곡 하나하나를 보면서 거기에 영양소가 뭐가 들었는지를 보고 비율을 보고 해야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저도 예전에 작곡밥을 실제로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면서 실제로 작곡의 그 영양소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웬만큼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2가지, 3가지만 넣으셔도 말씀하신 필수 아미노산은 충분히 보충이 되실 거예요. 물론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식품 하나하나를 보면서 성분들이 이런 게 들어있고 A는 이게 높고 B는 이게 낮으니까 조합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은 제가 한번 더 조사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러프하게는 2-3가지만 섞어서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흰밥에 익숙해졌던 분들은 잡곡이 조금만 들어가도 이 씹는 것 때문에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장이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잡곡이 들어갔을 때 이제 소화도 안 되고 가스가 차고 그러면서 배변도 조금 풀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조금 씹는 속도가 빠르지 않은지, 좀 덜 씹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보시면은 아마 거기에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비율은 6대 4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서 봐도 이미 뭐 오곡밥 해가지고 뭐 작곡 대여섯 가지 넣는 거는 꽤나 흔해요. 작곡밥에 흔히 곡물 자체에서 독소, 그러니까 렉틴이라고 해서 토마토든 뭐 잡곡이든 그 생명체 자체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내뿜는 물질 중 하나가 렙틴인데 그게 과도하게 먹으면 우리 인체에 오히려 해롭다라고 하는 게 한참 유행을 했었거든요. 틀린 말은 아닌데 토마토도 그때 보니까 정말 한 번에 뭐 몇십 개, 몇백 개를 먹어야지 그만큼에 해당하는 렉틴을 섭취하게 되는 거고 잡곡밥 같은 경우는 드셨을 때 크게 문제가 없으시면 괜찮으시고 조금 불편하시면은 약간 이제 물에 불려가지고 발화시키시면은 렉틴이 조금 많이 빠져나가요. 그렇게 하시면은 아마 불편한 증상이 많이 없어지실 거고 결국은 5가지, 6가지 몇 끼니 드실 때 그냥 밥 한 공기에 들어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 양 가지고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드셔보시고 좀 소화가 조금 안 되고 가스가 찬다 싶으면은 양을 조절하시거나 조금 씹는 시간을 늘리시거나 하나하나 바꿔 나가봐야 되겠지만 평상시에 문제가 없으시다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꾸준하게 드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EBM을 실천하면 할수록 상담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열심히 하는 만큼 몸에서 보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뭔가 못하고 있다, 뭔가 몸이 불편하다라고 하면은 죄송하지만 뭔가 빼먹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채널에서 지금 여쭤보신 분들이 한 분이 계시는데 키토제닉 베이스로 식단하는 분 중 미취학 유아인데 탄수 섭취를 많이 배제해요. 밖에서 어린이집 등에서는 먹는 걸로 충분하다고. 아주 안 주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걸 아이에게 적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그러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키토제닉이든 채식이든 카니보어든 어쨌든 한쪽 영양소로 치우치면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린이집에서는 먹고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뭐 부족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너무 단백질 위주로 드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변비라던가 신장에 무리가 간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단백질은 조금 조절해 주시고 그러니까 키토제닉이 뭐 나쁘다가 아니라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 섭취량이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기준보다 넘어가지 않으면 좋겠어요. 탄수화물, 지방도 같이 적절하게 보충을 해주시고 드시는 만큼 채소도 곁들여져야지 탄단지가 제대로 연소가 되면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그 대사 사이클을 봤을 때는 얘네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같이 병행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소를 안 먹는다 라고 하면은 정말 하다못해 녹즙은 조금 과일의 비율을 좀 늘려서 녹즙을 준다거나 하면은 어떨까 싶어요. 또 녹즙 주스 얘기하면은 뭐 당 때문에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는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이런 음료수들 이런 것들은 그냥 드시면서 녹즙 과일 조금 짜가지고 100ml, 200ml 먹는 거는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정말 과일째로 갈아서 그 외에 첨가당이 들어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과일 뭐 그냥 먹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그걸 먹기 힘들어한다. 그러면은 조금 갈아서라도 먹으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한 분이 야채, 밥 다 잘 먹는데도 과일을 많이 먹어요. 맞는 것만 먹는데 과한 것 같아서요. 제가 어렸을 때도 저도 그렇고 동생들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다 과일 킬러였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나서 후식으로 과일을 저도 M타입이다 보니까 복숭아가 여름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만 되면 복숭아를 이제 한 개를 먹기도 하고 아이들도 첫째가 S타입이라서 이제 한참 딸기가 만일철이라서 딸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먹을 때는 정말 그냥 한 팩을 다 먹기도 해요. 근데 또 안 먹을 때는 그냥 2개, 3개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 몸이 아마 알 거예요. 과일을 많이 먹는 이유는 그만큼 뭔가 당이 필요하고 그걸 땡겨 하기 때문에 먹는 거일 거고요. 너무 제한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 아이가 물론 나중에 검사해 보시면서 뭐 혈액 수치가 뭐가 이상이 있으면은 걱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건강한 아이다라고 하면은 그거 드시는 거 정도로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조금 안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과일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입맛이 그런 가공식품에 길들여졌다 보니까 과일 같은 경우는 분명 단데 그 단맛을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정말 100%잘 드시면서 과일 먹는다. 그럼 아이가 원해서 먹는 거니까
어린아이가 포도를 뭐 한 송이, 두 송이 많이 먹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먹고 싶은 만큼 드시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여기 15개월인데 체리를 한 번 먹을 때 20개에서 30개. 조금 많은 것도 같은데 저 셋째를 보니까 아이들이다 보니까 진짜 주면은 주는 대로 다 먹거든요. 그래서 20개, 30개는 조금 많고 15개 이내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15개월이니까. 15개월 이제 막 돌 지난 아이이기 때문에 20개, 30개는 조금 많고 10개 내외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키가 안 큰다 해도 성장을 위해서 보충제를 따로 먹을 필요는 없는 거지요. 성장을 위해서 식사를 잘 하시면은 키는 알맞게 클 거예요. 키라는 게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후천적으로 식사, 생활, 운동 포함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 아이가 클 수 있는 그 크기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평상시 식사를 아침, 점심, 저녁을 정말 잘 챙겨주시고 좀 칼로리가 부족하면은 그 사이 간식으로 뭐 견과류든 과일이든 그거는 보충을 해주시면 되고 굳이 보충제를 드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보충제도 뭐 좋은 보충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제품이면은 유천단백질 100%, 뭐 산양류 100%, 아니면은 대두단백 100% 이런 것들이면은 도움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보충제가 어떤 보충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보충제도 최대한 가공이 덜 된 천연의 식품이면은 도움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스타일인데요. 쌀이 제일 아래쪽에 있어서 쌀을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다른 종류로만 밥을 먹거든요. 아이가 이번에 멘탈 유산적에 나갔어요. 근데 지금 성장한 지 한 10일 정도 됐고 좋아하지는 못하지만 수영고기를 먹으니까 성공이로 배불러요.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도 쌀이 제일 아래쪽에 있는데 쌀을 안 먹고 다른 거를 좀 밥을 괜찮아요. 아이의 나이대를 보시고 이 칼로리를 얼마나 섭취되는지를 보시고 그것에 따라서 밥량을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M타입이시면은 쌀은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쌀만 먹었을 때가 3공기 드시고 잡곡밥 먹으니까 한 공기만 드신다. 아마 먹다 보니까 오래 씹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포만감이 와가지고 그럴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드셨을 때 조금 양이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밥을 조금 섞어서 흰밥을 양을 조금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밥 말고도 나머지 단백질이든 또 다른 식품을 가지고도 보충이 가능하니까 그게 좀 대체제를 찾아서 한 끼를 풍성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애기 이제 저희 손주 때 29개월 됐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데리고 와서 제가 하루 정도 애기를 가지거든요. 이유식을 이제 가지고 오는데 매번 보면은 항상 야채랑 고기를 항상 섞어서 아침, 점심, 저녁 세 번인지 얘기하고 계시면은 항상 고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먹이는데 괜찮을까요? 저는 너무 고기를 많이 먹이는 것 같아서 물론 야채도 막 가져가도 되는데 고기도 그러니까 계속 이 기준을 보고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이제 고기 먹으면은 조금 양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고기 어떤 고기인지를 보시고 그 그람 수를 보시고 파악하시다 보면은 이제 단백질을 나름 계산해 가지고 고기를 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고기이기 때문에 걱정은 될 수 있지만 그럼 고기 그리고 채소 나머지 또 탄수화물 그리고 적절하면 기름 활용하시면은 결국 그게 뭐 많다는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거다 보니까 그람 수를 따져가지고 실제로 이게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말씀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그람 수를 뭐 찍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걸 조금 보고 한번 조금 피드백을 드릴 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지금 올라온 거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소고기와 우유를 먹으면 발진이 올라와서 먹이지 못하고 있어요. 대신 버섯과 김을 매 끼니마다 챙겨주는데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같은 맥락인데요. 소고기, 뭐 고기 종류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거는 맞아요. 그리고 뭐 동물성이 식물성보다 철분이 더 흡수가 잘 되는 것도 맞고요. 근데 타입에 맞게 드시면은 동물성, 그러니까 그게 고기가 됐든 뭐 연어가 됐든 해산물이 됐든 충분히 보충이 가능하시고 소고기랑 우유 대신에 버섯이랑 김 몇 끼마다 챙겨 드시면은 물론 김이 단백질 함량이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얼마나 드시는지를 좀 봐야 되겠지만 버섯, 김 만약에 조금 부족하시다 싶으면은 연어나 아니면 민물장어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첨가를 해주시면은 단백질 그 보충량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단순히 그냥 버섯, 김
드시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양을 모르기 때문에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나중에 가능하시면은 드시고 계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해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